한국시티은행이 출범한 지 17년 만에 국내 소매금융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자, 이용 고객들 이번 사태로 피해는 없을지 걱정이 되시겠죠. 자, 이번 결정의 배경과 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에 주식 거래를 넘어설 정도로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는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국시티은행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국에서 소매 금융 사업, 그러니까 예금, 대출, 신용카드 같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접기로 했거든요. 우선 이런 발표를 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이 발표는 미국 시티은행 본사의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식화가 됐는데요. 이 미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지역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약 13개국에서 소매 금융, 소비자 금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는 나라에 사업을 아예 접겠다. 그런데 거기에 뭐 안타깝게도 한국이 들어가 있고요. 예. 한국, 베트남, 뭐 그 밖에도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13개 지점을 수익을 다 평균해 보면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티은행이 한국에서 흑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자 금융만 놓고 보면 흑자가 아니라 이런 것이 이제 시티은행의 판단이고요. 예. 그래서 돈이 안 불리는 곳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시티은행의 공식 입장입니다. 시티은행이 최근에 CEO 최고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인 프레이즈라는 세계 금융 역사상 대형은행의 첫 여성,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성이 왔는데 이분이 시티은행 구조조정을 성공해서 아주 경영의 신화를 남긴 분으로 유명한데 특히 장사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한국은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꼽혔는데 문제는 그럼 한국이 왜 장사가 안 됐을 것인가? 네. 다른 은행들은 비교적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국의 그 규제가 너무 많아서 외국 은행들이 하기 어렵다. 특히 외국 은행들은 각종 금융 자유화를 하면서 금리라든지 대출 이런 규제를 확 풀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한국서는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돈이 안 된다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고객 거래하는 사람들은 예금하신 분도 계시겠고 신용카드 거래하는 분도 계시겠고 대출했던 분도 계시겠고 이거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많을 것 같은데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시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이고 또 떠난다고 하지만 떠나는 것도 우리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는 못 떠납니다. 네. 지점 하나하나 없애는 것도 다 단계적으로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티은행도 오늘 공시를 이제 한 거 보면 현재 있는 고객의 예금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도 없이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티은행이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도매금융,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 쪽은 여전히 합니다. 그러니까 예. 회사는 그대로 있고요. 소매금융 쪽을 여러 가지 인수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에 지금 이 부분을 소매금융을 팔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것도 안 되면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한테 판다든지 그것도 통매각, 분리매각 뭐 이런 안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금융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다른 데 팝니다. 다만 이제 시티은행의 오랜 고객 입장에서 시티은행에 2년, 3년 지나도 계속 대출을 받기로 뭐 약속해 놓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 바뀌게 되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현재 있는 금융 거래가 중단되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인데 국내 금융시장에는 그렇다면 시티은행의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듣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측면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다른 산업보다 금융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 IMD 국제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 지수, 무역 지수, 특히 배터리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건 세계 최고상위권이지 않습니까? 제조업 전체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인데 금융은 IM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50위권, 뭐들 때는 120위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자라는 것이 정부가 많은 목표를 해왔었는데 한국에서 세계 금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세계 경제 장악력이 훨씬 더 커질 텐데 이런 세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시티은행이 소비자 금융을 이렇게 철수를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국내 은행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라이선스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1금융권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시티은행의 소비자 금융을 장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제1금융권으로 부상을 하기 때문에 예. 제2금융권 중에서 시티은행 소비자 금융 쪽을 서로 인수하려고 좀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방금융도 지금 서울서 영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시티은행 소비자 금융을 인수하게 되면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금융기관 간의 합종 연행이나 경쟁은 좀 커질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시티은행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금융 지원이 준다든지 또는 우리 경제에 뭐 GDP에 타격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을 것으로 확신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진 돈 세탁을 뭐 단속하겠다 이런 루머가 돌았나 봐요.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한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여기에 이런 영향을 그 구매자들은 많이 안 받나 보죠. 더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지난 주말부터 지금 이 순간도 약세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금요일 날 지난 주말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인도가 이제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선언을 하고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불법화하는 법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세계에 충격을 줬죠. 거기다 터키도 인도에 이어서 가상화폐 거래하면 처벌하겠다. 예. 이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재무부가 이번 주 들어서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규제에 나선다. 이런 글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네. 그 글을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은 지금 아직, 밤 시간이지 예.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는 그렇다고 주말에 문을 열어서 가타부타 얘기할 건 없고 지금 NCND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루머가 좀 확산이 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루머가 나더라도 만약에 저 비트코인 시장이 정상 시장이고 어떤 뿌리가 든든하다 그러면 아무리 돈 세탁 조사를 한다고 해도 까딱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문제는 비트코인 부근에 돈 세탁을 조사를 하게 되면 타격을 받을 그런 자금이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휘청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어요. 예. 물론 그 와중에서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강심장은 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러고 사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금 요동치면서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은 저가 매수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가상화폐에 돈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특히 달러가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럼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러 가치는 결국은 공급 확대에서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 어떤 불안감.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2,100만 개로 수량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요. 예. 그 밖에도 가상화폐로 투자해놓으면 돈을 추적받지 않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아주 나쁜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돈을 누가 알고 있다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돈을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자금 세탁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돈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북한에서도 가상화폐에 지금 해킹까지 해가면서 많이 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저것을 자금 세탁 문제를 공격적으로 발본색원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휘청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벌인다라고 했거든요.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하루에 24조 정도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코스닥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2017년도에 한번 규제를 했다가 그동안 좀 손을 좀 놓은 측면이 있죠.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일거수일투족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뭐 투자하는 사람들 자신의 신용도와 책임에 따라서 거래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었는데 금액이 워낙 커지니까 예.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투자한 사람들 중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국무총리실이 주도가 돼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이 규제 대책,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피해 방지 대책. 그래서 6월 달까지 특별 감사를 하기로 하고요.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들에게 어떤 허위 서류를 발표한다든지 허위 약관을 제출하고 고객의 돈을 어떤 잠식하는 이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거래 자체가 조금 위축될 수도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 단속이 가상화폐 시세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책임 있는 금융 당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지금 가상화폐 거래량이 우리가 지금 김치 프리미엄 세계 1등이고 네.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불법과 합법을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은 철저히 척결하고 합법은 육성해주는 그런 옥석 구분 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퇴직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중도에 인출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 특히 30대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30대건 20대건 퇴직연금 절대 해지하지 마십시오. 저 네.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런가요? 이중으로 손해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이제 회사에서 넣어주거나 네. 이렇게 할 때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했던 세금 다시 다 물어야 됩니다. 물려받아. 토해내야 됩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저 퇴직연금은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때 또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세금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중도 해지할 것 같으면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한번 가입했으면 끝까지 가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저 퇴직연금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 노후 보장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빼내는 것을 보면 상당수가 주택 자금으로 많이 빼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끌을 해서 집 사려고. 집을 사야 되는 판국 또는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판국 어쩔 수 없이 빼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주택연금, 이 퇴직연금 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저런 어떤 억울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저것을 담보로 하는 좀 임시 긴급 대출을 좀 마련해서 예. 퇴직연금을 찾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표정을 보니까 진짜로 중간에 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타까워하신 것 안타깝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당연한 얘기겠죠. 중간에 빼면 당연히 노후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고 노후 소득이 줄어드는데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느냐. 그럼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일설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일 당장 굶어 죽는데 네. 10년 후에 내가 세금을 혜택을 더 받아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해서 조금 높은 금리라도 대출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있었으면 싶은데요. 정부에서도 이것을 강구를 했는데 현재 지금 규정에 얽매여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신속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계산을 좀 잘해봐야 됩니다. 네. 먼저 찾아서 수익률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았을 때 먼저 할인받았던 세금을 토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기 세금도 면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재테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중도에 찾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